핫핫해. 예, 요즘 계속 핫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이슈에 등장하시는 분,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아마 조만간 당대표 출마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예. 응원하는 바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항상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예. 뉴스공장에 나와서 당대표가 되거나 원내대표가 되신 분들 꽤 많습니다. 사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끝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당대표나 원내대표까지는 가시는데, 예, 인지도 상승하고. 근데 아무튼 뭐 끝은 자기가 책임질 부분이고, 예. 뭐 어딜 가든지 지난번에도 우리 정세현 장관님 말씀하시듯이 해외에 나가도 예. 뉴스 공장 듣고 있습니다. 아주 저변은 없습니다. 예. 저변은 넓고 하태경 의원님도 사실 뉴스공장 출연과 함께 최고위원 2등, 예, 당대표 지난번 출마하셔가지고. 그건 출연하기 전에. 전인가요? 출연하기 전에. 출연하면서 아닙니까? 하기 전에 2등 했고, 그다음에 이제 출연하고 나서는 이제 유승민 대표랑 그때 두 번째 전당대회를 해서 그때도 이해하셨죠. 그때는 뭐 유승민 대표를 뭐 어려우니까 제가 예. 격차가 좀 난. 예. 하지만 어쨌든 전 그 대선 후보와 붙어서 또 2등을 하신 전력이 있는. 이번에는 이제 전 대선 후보 두 사람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내 차례다. 내심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사실 1등보다 더 중요한 게 1등에서 뒤끝이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1등 해보시고 나서 이 시대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 거기에 대한 감당할 수 있다는 논리야. 얼마든지 개발 가능하신.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있으시잖아요. 공장장님도 보면은 네. 이 1등 이 권력력이 세셔. 이제 권력력 전에 이 시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 당을 살릴 수 있느냐는 확신. 이게 더 중요해. 왜 1등을 하겠습니까? 그게 시대의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1등은 그걸 입증하는 겁니다. 시대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데 1등 할 수는 없는 근데 뭐 거니까. 시대 정신을 부합하는 사람이 꼭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아무튼 그 사람이라고. 네. 아주 제 각오가 남다르다. 그 말씀. 출마를 내심을 결정.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지난번 이제 1차, 2차 출마했을 때는 네. 뭐 이런 무거운 책임감, 사명감, 최고위원 역사 의식 뭐 이렇게까지 목표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목표보다도 네. 그 어떤 역사 의식, 시대의 전환에 있어서 어떤 막중한 책임감 이렇게까지 그 깊이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특히 뭐 북한의 저런 급격한 변화, 대전환의 시대에 내가 그렇죠. 당대표에 어울리는가? 그렇죠. 내가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냐를 고민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일단 저부터 결심이 서야 제 주변 사람이 변하고. 눈빛은 이미 결심이 쓴 눈빛인데.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제가 최근 그 핫한 이슈에 다 등장하신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시간 역수로 따지자면 어제 군인권센터가 김호사 관련 문건을 왜곡했다. 일종의 가짜뉴스다라는 아주 센 발언을 하셨어요. 괴담이라고 그랬죠. 괴담. 네. 군인권센터가 아니라 군괴담센터다. 군괴담센터다라고. 저 화가 났어요. 이거 보고. 그리고 왜 화가 제가 났냐. 기사를 자세히 읽지 못하고 제목만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기무사 개혁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쿠데타 설이잖아요. 친위 쿠데타 설인 거죠. 그렇죠. 친위 쿠데타. 예. 대통령을 물러가라고 한 게 아니라. 예. 그렇죠. 이 쿠데타를 준비했다는 이 새로운 화두가 등장하는 바람에 예. 기무사 개혁을 잘못하면 방해하고 있어요. 이슈를 다른 데로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개혁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권한밖에. 쿠데타를 준비했으면 개혁이 아니라 없애야죠. 예. 아예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역도들이 그게 사실로 확인되면 없어야 되죠. 없애야죠. 예. 그런데 그게 사실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있다고 그죠?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무사는 국정원처럼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이게 중심이 돼 왔어요. 그래서 세월호 인양 그렇죠. 반대했다, 뭐 대통령 그것만으로도 큰 문제죠. 충분히 돼요. 그걸 더 그런 방면에 더 깊게 파서 아주 도려낼 부분 칼같이 도려내고 또 기무사가 해야 될 부분은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쿠데타 적이라고 혹은 뭐 탱크 숫자 얘기하고 이런 게 괴담입니까? 100% 괴담이에요. 왜 괴담이냐면 이게 이제 군에서는 항상 개념 계획이 있고 작전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탱크 200대, 장갑차 500여십 대, 550여 대 이걸 배치하는 거는 작전 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작게. 예. 그죠. 그래서 뭐 개념 계획 5017 예. 그다음에 이게 풀어서 실전 배치하는 예. 작전 계획 5027 이렇게 가잖아요. 예. 예하 부대들은 이제 작전 계획을 세우겠죠. 예. 그렇죠. 개념 계획이 쓰면 본부에서. 그렇죠. 근데 마치 기무사 그 문건이 작전 계획을 수립한 것처럼 작전 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아래 부대들하고 예. 다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건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래서 문건을 대통령이 다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거는 나도 예. 처음에는 그냥 얼핏 봐가지고 예. 기무사 문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60대 배치 계획이 있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그건 없고 예. 거기는 그냥 담당 부대만 있는 거야. 뭐 어느 지역은 어떤 부대가 담당하고 예. 여기 개념 계획이지. 괴담이라고 하신 이유는 거기에는 뭐 몇 사단을 어디에 배치한다 이런 개념 계획만 있는데 거기 구체적인 탱크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게 마치 작게처럼 실전 배치 작전 계획인 것처럼 했고 이렇게 보면 당연히 협의한 거로 되죠. 그 부대들이랑. 예. 그럼 실제로 쿠데타 모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전부 다 탱크 200여 대가 여의도 광화문 배치된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이건 쿠데타 음모네. 예. 당연히 협의를 했겠네. 예. 근데 내가 문건을 보니까 탱크 장갑차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하. 아, 그래서 그렇지 이게 과장이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철희 의원실에도 확인해 보니까 이철희 의원실에도 그건 우리 작품이 아닙니다. 저도 문건은 봤는데 문건에는 탱크 또는 장갑차 혹은 그 숫자가 안 나와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보니까 군인권센터에서 추정해가지고 예. 붙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문건에는 숫자가 없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얼핏 또 일리가 있으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면 저는 군인권센터가 내놓은 추정치들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건 이유가 뭐냐면 34단 2개 여단을 뭐 광화문에 배치해라. 그다음에 뭐 24단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이죠. 거기에 한 1개 대대를 배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건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34단은 기계사단 아닙니까? 기계사단이 바로 장갑차 탱크 운영하는 데죠. 그러니까 기계사단 2개 여단을 배치하려면 거기에 기계사단 보병이 걸어가나요? 장갑차 타고 가지. 당연히 그러니까 핵심은 당연히 장갑차 탱크 타고 가는 거죠. 그 예하 부대랑 협의해서 작전 계획을 짰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쿠데타 모의까지 되거든요. 그건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조사를 해봐야지. 근데 그래서 조사하기 전에 마치 예하 부대랑 협의해서 작전 계획을 짠 것처럼 군인권센터가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근거도 없이. 그거는 근거가 있는 건 왜냐하면 기계사단 2개 여단을 배치하라고 하면 이미 그 말 속에 탱크 근거가 있으려면 예하 부대랑 협의했다는 그 근거를 제시를 해야죠. 탱크가 니들 몇 대 있느냐. 그거를 배치하는 준비를 플랜을 짜놔라. 네 부대에서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 말도 이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필 34단 2개 여단 하면 기계사단의 2개 여단이 그러면 의무대에 오겠습니까? 광화문에? 거기다가 2개 여단을 배치하라고 하면 당연히 기계사단이니까 보병도 장갑차 타고 오는 거고 탱크도 운전병이 탱크 놓고 나요? 탱크 그러니까 타고 오지? 쟁점이 그 말 자체가 이미 작전 계획은 없는데 작전 계획이 나온 게 없는데 작전 계획이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이 엄청나게 커져버렸다. 지금은 거기 문건에 보면 개념 계획도 검토 단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명에 따라서 의명 부대랑 협의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각 부대랑 협의해라고 지시를 했느냐 한민구 장관이. 그거는 이제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따져봐야지. 근근데 마치 협의가 있어서 작전 계획이 끝난 것처럼. 아니죠. 그 개념 계획 안에도 이미 예를 들어 여의도 24단도 기계사단이에요. 그러면 장갑차 탱크 타고 오는 겁니다. 당연히 거기 배치한다는 계획 자체가. 작전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렇게 되죠. 나중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소요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24단 기계사단 혹은 30사단 둘 다 기계사단인데 기계사단 배치해라. 그러면 그 부대의 편대 장비가 뭐냐? 장갑차, 탱크다. 그럼 기계사단이면 탱크가 몇 대 오겠네. 그러니까 계산이 나오죠. 작전 계획을 짰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그 이야기를 했으면 너도 수긍할 수 있는데 작전 계획을 짰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고 작전 계획이 있는 것처럼 과장했다는 게 핵심이고. 그 개념 계획에 이미 탱크나 장갑차의 운영을 전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괴담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개념 계획도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고된 거에 따르면 개념 계획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개념 계획이 확정되면 이게 합참 계엄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무사
이것도 수사할 문제인데. 개념 계획도 이미 탱크와 장갑차가 서울 시내에 들어오는 거를 개념에 넣고 짰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하 부대에 몇 대를 운영하라고 지시되었는가를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그러니까 그걸 계담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총 10대가 있는데 총 10대가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거 10대를 항상 다 쏘는 거로 계획을 짜냐고 작전 계획할 때. 아니 물론 그렇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숫자는 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 상황이 작전 계획을 탄핵이 기각될 이유도 없고 100% 탄핵이 통과되고 이런 상황에서 작전 계획을 왜 짜라고 검토를 하냐고요. 도른 사람이지. 군에서는 기각될 거를 확신했나 보죠. 군에서는 한민구 장관이 그랬다잖아요.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거 보면 더 이상 검토하지 마라. 나는 그걸 믿고 싶은데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당시 청와대에 정상적인 사람이 그래도 많았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계획을 물론 아예 대통령 안 짜야죠. 기각될 이게 건데 아니 인용될 그러니까 계획을 건데. 요거는 이제 내가 제 국방이 요번에 국방이 들어가서 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계획이 얼마나 세밀하게 짜져 있는지는 지시의 강도에 따르는데 군은 0.0001%의 상황에 대해서도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일단 검토는 해야 된다. 그러면 인용했을 시에 그러니까 기각에 대한 계획만 있는데 인용에 대한 계획은 왜 없습니까? 그거 있죠. 인용에는 계획이 없어요. 아니 인용에도 보면 그건 이제 문건을 이제 자세히 안 보신 것 같은데. 아니, 제 말은 인용 때는 탱크를 어떻게 배치할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용 때는 뭐 몇 사단을 어디다가 이게 연대를 하고 어디 이게 1D에 대대를 하고 그런 내용은 없단 말이죠. 배치 계획이 기각될 때 배치 계획이 아니라 인용되든 기각되든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이 사실은 시리어스하게 검토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민구 장관도 양 상황에 다 대비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가상 계획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를 문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취지는 알아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취지는. 이것 때문에 지금 기무사 개혁이 막혀 있고 송영무 장관이 이것 때문에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가속도가 붙은 거 아닙니까? 기무사 개혁이 아니지 해체지. 그러니까 화두를 이거를 사실로 보고 지금 사실 여부는 확인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지. 근거는 문건이고. 아니 취지는 이해했어요. 취지는 아무튼 군인권센터가 그래서 기무사 개혁 TF가 바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디테일은 군인권센터가 반박하거나 보론할 일인데 지금 문제 삼는 지점에 있어서 이게 개념 계획이니까 탱크 운영이나 장갑차 단어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사단에 그 예를 들어서 몇 개 여단을 어디다 배치하라는 그 자체가 탱크와 장갑차를 전제하는 거니까 기계화 사단이니까 거기서 뭐 탱크 운전병들이 전철 타고 오겠습니까? 탱크 타고 오지? 거기 편제되어 있는 그 병사들이 그런데 여하간 그게 이제 디테일한 계획까지는 안 갔는데 너무 앞서가거나 오버했거나 그래서 아니 군을 투입할 필요가 없죠. 탄핵 기각돼 가지고. 그럼 문건을 작성할 필요가 없죠. 아니지. 문건은 모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매년 계엄 훈련하는 거 아세요? 그거하고 이건 또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합참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합참에서 하면은 진짜 쿠데타 음모까지 가는 거야. 합참은 원래 그런 기능이 있고. 그러니까 개념 계획이 이거를 좀 더 단계를 진전시켜 나가자고 하면 그때는 합참이랑 협의해가지고 합참으로 이관이 되죠. 그 단계까지 안 간 거예요. 청취자 아니죠. 합참이 할 일을 기무사가 권한이 없는데 계획을 게다가 합참을 배제할 작전 계획과 함께 합참에 보고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획 문건상으로도. 아니 더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으니까 합참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고. 아니죠. 애초부터 그걸 그러니까 그런 작전을 짤 권한이 없는 곳에서. 쟁점 중에 하나가 기무사가 이걸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기무사가 계엄 때는 합수부를 맡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전에 기무사는 국가 안위를 항상 고민하는 기구예요. 알겠습니다. 때문에 쟁점은 기무사는 검토할 수 있죠. 의원님과 제가 그 의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전달된 것 같고. 넘어갑시다. 어쨌든 기무사 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완전히 기무사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전설을 너무 확대했다 이런 취지죠. 말하자면 그렇죠. 아직 그 확인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저는 쿠데타 음모가 그거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쿠데타 음모가 밝혀지면 이거는 다 잡아놓고 거의 뭐 극형에서 해야 되는 사안이죠. 송영무 장관 당장 물러나야 돼요. 송영무 장관이 왜 갑자기 또 물러나야 되는지. 아니 쿠데타 역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몇 달 동안 아직 역도들이 군대 내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그 조사를 해야 되죠. 그 문건이 그 당시에 즉각 조사를 지시했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 충분히 조사가 안 됐나 보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 직무유기를 한 거지.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쿠데타로 바라보면. 아니 쿠데타로 확정할 수 있는 문건이 있었는데 덮은 게 아니라 아직 확정할 문건은 다 확보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못한 건데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뭔지도 드러난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지금 하태경 의원님은 당대표 출마를 위해서 핫한 이슈에 과감하게 몸을 던지고 있다. 이걸 저희가 그거랑 상관없어요. 자, 대표 출마 여부랑 상관없어요. 자, 그다음에 출마 안 해도 이건 최저임금 부분 또 얘기하신다고 했으니까 최저임금은요. 이러다가 정부 경제정책 망합니다. 그걸 바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바라는 게 아니라 이게 경제정책의 정부가 경제정책 역할을 하려면 선제적으로 해야 돼요. 예. 그래야 쭉 향후 질서들 경제 질서들 만들어 나가는데 지금 최저임금 관련돼서 보이는 거는 사후 불끄기 정책입니다. 예. 그죠?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는 일자리예요. 예. 그럼 일자리를 중심으로 여기에 부합되는 정책들을 일관되게 밀어붙여도 네. 몇 년 안에 성과가 나올까 말까 하는 게 그게 경제입니다. 지금은 중점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큰 전제하에서 나머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관점에서 보자면 최저임금 인상도 맞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대통령이 이 기조가 좀 바뀌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기업의 사기를 올리고 속도 조절, 기업의 사기를 올리고 네. 그래서 기업도 이제 일자리를 좀 더 투자를 좀 많이 하겠다. 일자리는 네.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최저임금을 네. 그래서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예요. 김동연 부총리가 과속 인상하면 안 된다. 이제 정부 내에서도 이견 있는 부분이 이견이 있는 있었죠. 속도에 관해서. 예. 근데 이 최저임금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최저임금 대상자 임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 최저임금 기업은 항상 최저임금 받는 사람 그 윗단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우린 연공서열이기 때문에 그럼 최저임금 대상자가 한 10 몇 프로 올라가면 예. 그 윗단의 임금 받는 사람이 최저임금 대상자보다 작게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거기도 역전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일부. 거의 모든 회사가 연쇄 효과에서 다 인상해야 돼요. 그건 과장이죠. 과장이 아니지. 아니 하청 기업에 네. 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제일 말단 하청 기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최저임금 대상자가 있겠죠. 예. 그죠? 그러면은 그 하청 기업의 그 차상위는 더 거기다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상.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이게 연쇄 효과로 다 가는 거예요. 최저임금 올라가면 전부 다 오른다는 건 과장된 논리죠. 100%는 아닌데, 그러니까 예. 이게 최저임금 대상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 쭉 연쇄 효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일부 연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전체 그 임금 노동자들의 그 연봉을 다 올릴 것이라는 건 과장된 거죠. 아니지. 그러면은 그 예. 인상률이 정해지기 때문에 예. 밑단에 윗단에도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왜 최저임금에 그렇게 목매달겠습니까? 자기들이 최저임금 대상자가 아닌데. 아니 그 최저임금도 이미 그 도시생계 특히 뭡니까 최저생계비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여기서 치겠다고 정부가 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그러니까 그것도 왜곡하는 건데. 예. 그러면 지금 최저생계비가 170만 원이에요, 그죠? 예. 약 170만 원인데 한 달에 지금 최저임금 받으면 한 14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 목표로 하면 내년에 또 올려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한 번에 못 하니까 단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걸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최저생계비도 못 받고 알바는 계속 뛰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완전히 꼬인 거예요. 지금 이래가지고 좀 꼬이기를 4호 바라는 대책이 거죠. 예. 이것만 얘기해요. 4호 대책이 임대료 잡아라. 예. 그죠? 그러면은 임대료를 잡게 되면 그 임대주들은 은행에 대출해가지고 또 건물 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도 더 많은 사람들은 가맹본부에서 돈을 빌리죠, 아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연쇄 효과로 예. 그러면은 은행 대출 예. 안 그래도 지금 상가들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면은 상가 주들이 대출을 못 갚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위 이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점포, 그러니까 가맹점주들, 프랜차이즈 사업 여기에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나 또는 뭐 밀어내기가 없는가 이런 것도 보긴 봐야 되죠. 봐야 되는데. 네, 그게 최저임금만의 문제는 아닌 건 분명하죠. 분명하죠. 근데 예. 이거는 최저임금 1년 있다 오르는 거고 예. 가맹점주 계약은 보통 5년이에요. 네,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당장 지금 눈앞에 대책이 필요한 건데 네. 5년 뒤 대책을 정부가 한가하게 논의하고 있고 그것도 사후 불끄기식으로. 5년 뒤 대책이 아니라 지금 만약 불공정한 관행이 있으면 공정위가 개입해서 시정 조치를 내리는 거 법적 권한을 행사할 그럼 수 긴급 있죠. 조치를 또 한다고? 아니 그거는 만약에 5년 계약이 지금 정해져 있는 건데 이 계약을 파기하고
그거야. 아니, 그렇게 되면은 네. 시장 경제 질서 자체가 붕괴되는 아니, 거예요. 모든 걸 다 없애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 번 불공정한 계약을 했는데 사인했기 때문에 절대 고칠 수 없다는 거는 그럼 5년 동안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계약 자체가 그때야말로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네. 경제가 기본적으로 계약 사회인데 이런 게 정부에 의해서 비상조치 비슷하게 자꾸 깨지게 되면 이런 선례가 생기게 되면 누가 계약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거는 대한민국 질서, 경제 질서 자체가 뒤엎어지는 거예요. 너무 계약은 중요한데 그게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면 개선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그거는 법원에 제소해서 이렇게 풀 문제지 이미 합의된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불공정 계약이면 네. 근데 서로 동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아니죠. 대등한 관계였다면 소위 이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대등한 관계였고 그러니까 그랬다 이미 문제가 없는데 체결된 계약에 효과를 못 미쳐요. 새로운 정책들은 다음 체결될 계약에 효과를 미치고 그게 보통 5년 주기로 바뀌기 때문에 그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 강화한다고 해도 당장 내년에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알겠고요. 예, 이건 뭐 이제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경제 패러다임, 예, 그 발상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거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최저임금 1만 원 안 하겠다. 아니죠.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거죠. 속도 조절이 아니라 1만 원. 소득 주도 성장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수단을 그게 한 수단에 불과하잖아요. 지금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그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10% 넘게 올렸는데 내년에도 10%두 자리는 안 되지만 8, 9%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전에 너무 낮았죠. 3%나 그 인상률이 너무 낮았죠.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걸 완만하게 장기적으로 올려야지. 완만하게 장기적으로 안 올렸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동안 너무. 그러니까 지금 너무 뭐 거의 2년 안에 27%를 올려버리고. 네. 그죠? 그러면 대통령께서 내년에는 예측 가능한 수치를 미리 제시해 줘야. 그거야 내년에 가봐 알죠. 어떻게 지금 얘기하라. 그렇게 되면은 네. 편의점이나 식당이나 식당이나 것을 어떻게 지금 얘기합니까? 경제는요 예측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야 정부가 경제를 잘 선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식당 아줌마들도 그렇고 사장님들이 고용을 못합니다. 내년에 또 얼마 오를지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어떤 문제의식인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의원님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대변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당대표 출마 언제 결정됩니까? 뭐 한 보름 정도 시간 좀 더 숙고. 그럼 다음 주 나오면 이미 결정돼 있겠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낼게요. 예. 비대위원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상 결정됐는데. 한국당? 한국당. 뭐 사실 저희들은 긴장이 되죠. 이게 그 정당의 사실 혁신 속도전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 당은 난 답답해 죽겠어요. 좀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혁신하고 바꾸고 해서 지지를 올려야 되는데 너무 느릿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당은 어쨌든 지금 비대위원장 주목 끄는 데 성공했죠. 그렇죠. 오늘 중으로 통과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관심사가 한국당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걱정이시는 거죠. 예. 그게 걱정이죠. 지금 저희 당 뭐 지금 이제 다른 당 뭐 비판하고 욕하고 뭐 그럴 겨를도 없고요. 우리 당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아무튼 제가 비상대책위원회 지금 김동철 위원장님 비대위원 분들한테도 잘못하면 비대위가 장대위가 될 수가 있어요. 장내대책위원회가. 그러니까 죽는다. 그렇지. 예. 존망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 비대위라 할지라도 과감한 혁신을 하고 이 뼈를 깎는 정말 반성을 하고 있다는 걸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알겠고요. 의원님 시간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시죠. 예. 다음 주에는 출마 여부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